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철강 관련주가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산 저가 제품이 쏟아지면서 국내 후판 가격이 내림세를 보였는데 이런 상황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작에서 9,660원에 거래됐고요. 12.46%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의 주가가 21일 장 초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중국의 한한령이 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대표 여행주의 매수 심리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오전 9시 37분 기준으로 롯데 관광개발은 전거래일 대비해서 320원 오른 8,260원에 거래되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전력 변환 솔루션 기업인 모티브링크가 상장 이틀째 강세를 나타냅니다. 모티브링크는 전날보다 20.39% 뛰어오르며 21,200원에 거래가 됐고요. 모티브링크는 공모가보다 193.50% 오른 17,610원에 장을 마감한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여전히 쉬어가는 흐름들 연출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출 데이터들이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나 상승을 했더라고요. 경제 희망론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할지 시장의 다양한 의견들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 시장 정리를 해보면서 또 다음 주 시장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전략들 오늘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선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뉴지스 코너는요.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께서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여러분들과 함께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죠. 많은 참여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다양한 전략들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보시죠. 오늘은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금요일 시장도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우선 저희 헤드라인부터 열어보고요. 또 시장 이야기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K철강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일정을 저희가 일전에도 짚어드린 바 있었는데요. 중국산 철강에 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또 국내 철강주들 쪽으로 수급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우선 우리 증시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지 그 부분부터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포스코 스틸리온도 시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동국제강 이런 종목군들이 시세를 좀 강하게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일단은 중국산 후판에 이제 38% 관세 예비 판정이 나왔고 철강업계 관련해서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다라는 전망이지만 1에서 2개월 내 예비관세 부과 조치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과 일단 좀 지켜봐야 된다는 저는 좀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땐 유통가격 안정화도 될 거고 가격 협상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현대제철, 동국제강 다 가동률이 한 50%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 때문에 가동이 이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가동률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도 안정화를 찾아갈 수 있으면 좋긴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 철강업계를 살리고자 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쪽도 존재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건설이라든지 조선 쪽인데 이제 저렴하게 원재료를 공급해 왔던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돼서 건설업과 조선업 쪽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최종 관세가 매겨지는 본 조사에서
어떤 이야기가 다시 추가적으로 나올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 존재를 하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 이제 철강 관련돼서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땐 미국산 그리고 미국산이 아니라 이제 중국산, 한국산, 일본산 이런 철강들의 물량이 엄청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경쟁이라든지 다시 또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국내에서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것 자체가 철강 업체들의 경쟁을 가속화시키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치킨 게임이다라고 하죠.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정부 측에서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 이렇게 높은 관세를 매긴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관세에 대해서 우리나라 철강업계가 아까도 가동률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렸기도 했지만 굉장히 지금 쪼그라든 상태예요. 저가 물량에 대한 공세가 너무나도 심각했고 이게 피해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그동안 이어졌는데 지금 중국산 후판 가격이 1톤당 78만 5천 원이고요. 우리나라 국산은 1톤당 90만 원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12.7% 정도 차이가 나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철강을 사드리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슷한 품질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중국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산에 대한 수요는 올라가고 우리나라 그 회사들은 너무나도 피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후판에 대한 가격, 그러니까 중국산을 좀 밀어내다 보면 후판에 대한 가격도 올라올 수가 있는데 이게 1톤당 1만 원만 올라도 영업이익단에서 몇백억의 이익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 쪽에서는 당연히 그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철강 업계의 목소리는요, 몇 년 전부터 계속되기는 했었습니다. 중국산에 관한 철강 때문에 국내 철강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건 사실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또 다른 산업군, 그러니까 조선이나 건설 쪽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은 그쪽 산업군에서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좀 현실인 것 같아서 이번 결정을 두고 또 시장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내 철강 업계들은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을까? 앞서서도 잠시 대표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국내 철강 업체들 오늘 시장에서 또 탄력이 나와주잖아요. 앞으로 추가적인 흐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포스코 스틸리온이라든가 포스코 홀딩스 이런 종목군들 좀 강세가 나오고 있고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동국제강이라든가 그리고 현대제철 이제 직접적으로 가동률이 떨어졌던 그룹들이 좀 시세가 강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 뒤로 중소형단 종목들이 따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만약에 철강 쪽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철강 관련된 종목들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업황 자체가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직접적인 수혜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형주는 좀 보실 수는 있겠지만 중소형단 종목들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 윗꼬리를 달린 종목들도 있고 시세 연속적인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서요.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동국제강,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현대제철 이렇게 좀 압축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또 선별적으로 그 안에서 기업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짚어보고 싶은 부분들을 이제 조선과 건설 쪽에 관해서는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실적에 악영향이 있을지 그렇다면 지금까지 고밸류를 받아왔었던 조선 관련한 섹터들은 우리가 이제는 조금 잠시 덮어둬야 될 그런 시점인지 투자 전략까지도 같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표님. 네,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격이 불가피한 것은 이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타격이 불가피할 수는 있겠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처럼 이거는 좀 본조사 단계에서 조율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좀 체크를 해보고 기다려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지금 조선사들이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사실 이유를 찾아보자고 한다면 미국 시장에 초점을 맞춰졌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삼양식품도 그렇고 수주가 워낙 커지다 보면 원재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더라도 그를 좀 상쇄할 수 있는 수주로서 다가온다라고 했을 때 그걸 뛰어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카타르 시장보다도 미국을 더 큰 시장이라고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MRO에 대한 부분들 미국
해군에 대한 함정 검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저는 조선 관련돼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이 깊어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 계실 수는 있겠지만 이 조선 쪽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조정이 오늘 안에 끝날지 아니면 다음 주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신규 접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추세 전환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시그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명확한 시그널이 나왔을 때 매수를 가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선주 전략까지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또 앞으로 철강 업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조선 관련한 업계들을 어떤 전략으로 바라봐야 할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 이 뉴스가 장 초반부터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궜었습니다. 잘 소화해가는 그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으로 한번 다뤄봤고요.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보고요. 또 시장 이야기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은 이 팔아라 경고가 나온 재건주 괜찮을까? 조금 시각을 비틀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종전 협상에 재건주들이 롤러코스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은 투자의 전략으로 가져가기에는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이 헤드라인 어떻게 해석해 볼까요, 대표님? 일단 재건주들은 그동안 우리가 종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이어졌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종전이 되고 이 시장이 정말 이렇게까지 큰 시장이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 안에서 어느 정도는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정말 말 그대로 기대감적인 요소였는데 이제 종전이 정말 가까이 다가오면서 시장은 진실을 가리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서 얼만큼의 활약을 펼칠 수 있을까라는 여부에 대해서 시장은 좀 파헤치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직접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수가 있고 또 막상 이게 진짜로 재건에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보다는 오히려 다른 나라 쪽으로의 기회가 갈 수 있다라는 부분 이 좀 시장에서는 대두가 된 상황이라서 이와 관련돼서는 저는 종전 관련돼서 기대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관련 기업 안에서도 좀 비비를 가린다고 한다면 미국 쪽과 함께 협력을 해서 재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미국 쪽의 인프라 쪽 재건을 미국 쪽 인프라 재건 사업도 또 있거든요. 그와 관련돼서의 이런 사업 참여라든지 아니면 미국 기업과 함께 이런 재건 관련돼서 진짜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진입할 수 있는 기업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확 압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전력을 또 살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 관련돼서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건이라는 큰 테마 안에서도 다양한 산업군들이 산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이제 건설이라든지 건설 기계 쪽 외에도 전력 관련해서도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도 많이 지켜보기는 하죠. 그런데 얼마 전에 재건 관련해서 화학주들이 움직이는 흐름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결고리도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화학주가 부각된 이유와 또 그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화학주를 그렇게 기대감에 이제 연결을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무리가 있지 다소 과하다.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닥에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뭐 석유, 화학 그리고 종전이 되면은 뭐 가격이 다시 또 올라간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하긴 근데 이게 과연 얼마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까지도 연결이 돼서 반사수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까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물음표가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당장 이번에 방산, 조선 이렇게 실적으로 연결돼서 모멘텀이 이어갈 수 있는 쪽은 시세 흐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시세가 이어지지만 한알령 해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중국 쪽에서는 물음표다. 한알령 해제? 그게 무슨 소리지? 약간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한알령 해제 수혜 기대주 화장품 오늘 미용 의료기기 쪽 좀 움직이기도 하고 또 전일 같은 경우에 엔터주들 움직였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게임, 의류 이쪽을 보는데 시장에서는 벌써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해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쪽은 어디일까? 그게 많이 있을까? 그때 시장은 엔터를 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결국에는 반사수혜, 반사이익 이런 섹터들이 최근에 많이 이야기 나오지만 숫자로 증명해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증명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없다라고 한다면 반응은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재건주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HD 현설 기계 같은 경우에는 올 들어서 굉장히 크게 상승하기도 했었고 그 외에 다른 재건주들도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탄력을 나타냈는데요. 1월 달과 2월 달 재건주들의 움직임 한번 짚어보면서 우리가 한번 옥석 가리기를 하는데 도움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대장으로 움직였던 종목은 이제 전진건설 로봇이라고 맞아요. 해서 콘크리트 펌프카 관련 시장 점유율 북미 시장 쪽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만큼 연결고리를 어떻게 보면 깊게 이어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장주의 역할을 그동안 해왔는데 최근에 추세적으로 봤을 때 살짝 꺾이는 흐름이 나와줬고요. 오늘 양봉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좀 위험 구간에 저는 진입을 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위험 구간이라는 게 이제 추세가 끝났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지지를 받아야 되는 가격 라인이 한 56,000원대의 가격에서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 지지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52,000원까지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전진건설 로봇이라는 종목이 지금 대장주로 등극을 해서 이 종목을 약간 우리가 왜 풍향계라고 하잖아요. 네, 네, 바로미터로 좀 활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앵커님께서 언급해주신 HD현대건설기계도 마찬가지인 게 오늘 21선 기점으로 딱 걸쳐 있거든요. 근데 HD현대건설기계도 저도 북미 인프라 투자 수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북미 쪽 시장과의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쪽은 건설기계 쪽이라고 생각을 해서 같은 섹터군으로 묶어서 생각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좀 아쉬운 거는 기술적으로 시장에서는 기대치가 살짝은 둔화가 됐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다음 주까지 만약에 크게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좀 미비한 흐름 또는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수적으로 이제 우리가 재건 관련주들은 조금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 염두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또 헤드라인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철강 관련해서도 또 더 나아가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 함께 다뤄드렸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그럼 헤드라인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코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또 은혜로운 섹터 두 가지 이슈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대차와 GM의 협력, 과연 우리 증시에 더 나아가서는 자동차 관련주들의 어떤 흐름 보여질지 살펴보실 거고요. 그리고 또 게임주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 무풍지대다라는 그러한 코멘트가 있었지만 게임주들의 움직임은요. 글쎄 탄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장에서 풀어볼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오늘 자동차와 관련해서 이슈가 하나 들려왔죠. 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그룹과 미국의 GM이 글로벌 공장을 공유하는 공급망 동맹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술을 협력하거나 혹은 자동차를 공동 개발하거나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양사는 서로의 공장을 공유하고 생산 공급망도 함께 운영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글로벌 3위 업체인 현대차, 미국의 1위 업체인 GM이 함께 손잡는 이유가 있겠죠.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있습니다. 생산 비용 절감, 효율성 증대를 꼽았어요. 만약에 공장을 새로 짓게 된다면 돈, 그리고 비용,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공장을 공유하게 된다면 별도의 추가 투자 없이도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가 있겠죠. 현대차 입장에서는 GM의 미국 공장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GM 입장에서는 철수에 썼던 유럽 시장, 인도 시장에서 현대차 공장을 활용을 해서 유럽과 인도 시장에 다시 재진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 행정부가 지금 현재 수입차에 부과하는 25% 관세 이야기를 계속해서 꺼내고 있는 상황이죠.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담을 낮춰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손잡을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현대차, 기아는 미국에서 판매한 171만 대 차량 중에서 101만 대를 국내에서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당히 101만 대에 대해서 모두 다 25% 관세가 붙는다라고 가정한다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GM의 미국 공장을 활용을 해서 차량을 생산하게 된다면 미국 내 생산 차량으로 인정이 됩니다. 부담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현대차 입장에서는 관세가 줄어들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고요. GM 입장에서는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런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보다 더 우위에 좀 점차지기 위해서겠죠. 일단 비아디를 포함해서 중국 기업 한번 살펴봤더니 자국, 그러니까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 60%까지 끌어올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시장에서는 21%의 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2030년이 된다면 21%에서 더 성장해서 무려 33%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대차와 GM이 서로 협력해서 공급망을 통합하고 생산 효율을 극대화시켜서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 뒤처지지 않겠다. 그래서 손을 잡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을 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 협력의 핵심은 CKD입니다. 여기에서 CKD라는 것은 완성차 형태가 아니고 반조립 상태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한 다음에 현지 공장에서 조립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동안 완성차를 한국에서 전부 다 만들어서 수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만약에 현지 공장에서 조립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면 비용 절감할 수 있고요. 관세 부담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GM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만 무려 11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11개의 공장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 생산량 역시도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 추후 리베징 전략을 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리베징이라는 것은 같은 자동차를 2개 이상의 브랜드로 출시하는 방식을 의미하고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에서 만든 차량이라고 해도 GM 브랜드로 판매 가능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GM에서 만든 차량이라고 해도 현대차 브랜드로 판매가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리베징입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품을 공동 구매하거나 물류를 공유하는 이런 협력 범위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확대시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함께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똑같은 물건이라고 해도 훨씬 더 많이 사게 되면 조금 더 싸게 들여올 수가 있겠죠. 규모의 경제 효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양사 모두 비용 절감 효과를 톡톡히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주들의 종목들 요지부동한 모습이다라는 이야기 한번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관세 무풍지대라고 꼽히면서 기대주로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된 바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달 연속해서 최하위 업종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KRX 게임 탑
탑10 살펴봤더니 마이너스 9% 기록하면서 가장 큰 낙폭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이었던 1월 역시도 마이너스 0.75%로 유일하게 마이너스 불을 켜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한한령 해제 기대감 있으나 이 기대감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좀 판호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 게임사들의 주가는 좀 급등하는 경향이 많이 연출이 됐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게임 산업이 급성장을 하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중국 게이머들 역시도 자국, 그러니까 중국의 게임을 선호하는 영향이 많이 커졌고요. 그래서 국내 게임사의 경쟁력 예전만 못하다라는 평가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게임주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트럼프 관세 무풍지대에 속하고 두 번째, 원화 약세가 게임 수출에 유리하기 때문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었고, 그래서 증권가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게임 산업 호황기 도래할 것이라는 이 기존의 변화, 이 기존의 관점은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크래프톤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최선호 주로 꼽히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면서 국내 테마 탑3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TO입니다. STO 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 소위 상정 불발 소식이 났죠. 그래서 법안 통과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 SM까지도 오늘 10% 안팎의 약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줄기세포 면역 항암제, 유전자 치료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첨생법 본격 시행된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이 주골자는 적용 범위, 사용 단계, 기간이 확대된다라고 합니다. 디테일하게는 기존에는 중증, 희귀, 난치 질환에만 적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일반 질환도 포함된다라는 소식. 이엔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한 때 20% 이상의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철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뤄드렸던 이 이슈죠. 무역위원회에서 잠정 덤핑 방지 관세부가 기재부에 건의했다라는 소식. 이번 조치로 인해서 시장을 지키고 수익성 개선 여지가 생겼다라는 소식 속에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의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역시도 8% 이상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5이슈 시간에는 첨생법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볼까 합니다. 앞서 살펴드렸었던 이엔셀처럼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강한 슈팅 나오고 있는데 지속될 수 있을지 그 여부도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코너도 기대하 쇼쇼쇼. 은혜로운 섹터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시장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과 또 오늘 시장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은 한 줄평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주실지 바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코스피 파란불을 켜내지만 여전히 양시장 모두 좋다라고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07% 좀 밀리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추세 자체로는 크게 밀리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아랫꼬리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도 분위기가 좀 다시 좀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0.71%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안으로 좀 들어가면 종목별 차별화 장세는 상당히 좀 짙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로 봤을 때도 최근에 강했던 섹터 쪽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여전히 좀 압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또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오는 섹터들이 시장을 좀 견인해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은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다양한 섹터군에서 수급이 확산돼야지 이 안에서 순환매를 돌면서 시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뒷받침을 해준다고 보고 있고 오늘도 전일도 차익 실현에 따른 약간의 조정 장세는 나오고 있긴 하지만 바로 그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들을 소화해내 가면서 시장은 우상향 기조로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또 우리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섹터군들이 있긴 하지만은 반면에 또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는 섹터군들도 있습니다. 시장에 관해서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저희가 어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도 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내는데 그 이유에 관해서 저희가 또 대표님과 방송 전에도 좀 고민을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 쪽, 연기금 쪽의 수급을 2차 전지주들을 좀 받쳐주는 느낌이 확인이 됐는데 이 이유 때문에 2차 전지가 올랐다라고 보는 건 좀 무리일까요, 대표님? 오히려 지금 조선이라든지 그동안 좀 가파르게 숨가쁘게 올라갔던 쪽의 종목군들이 좀 약간의 조정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공매도 관련돼서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좀 빨간불을 켜내는 게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어떤 이슈가 있냐라고 사실 보면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 미시간주의 홀랜드 공장에서 LFP 배터리의 생산 라인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한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지금 인터배터리 행사가 7일부터 또 열린다라는 부분, 이런 일정에 대한 모멘텀, 이거 외에는 업황으로 봤을 때는 저는 여전히 좀 어려움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쪽의 정책적인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에 대한 여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배터리 세일 3사도 이번에 실적 발표 때 가이던스를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기차 생산이 한 5개월 만에 또 줄인다는 소식과 니콜라의 파산 신청 소식, 이렇게 업황에 대해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만 바닥권에서 이렇게 강세가 나온다라는 것은 공매도에 대한 영향이라던가 그리고 어느 정도 다 악재가 많이 노출이 됐고 실적이 바닥을 통과했다라는 이런 수급적인 요인들도 일부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전고체 관련돼서 한농화성이 지금 20% 가까운 급등세를 연출해 내가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전고체 배터리 쪽은 이제 현대차 쪽에서 모멘텀 나왔고 LG 에너지 솔루션, 또 인터 배터리 일정까지 있다 보니까 이 종목군들이 또 2차 전지 종목군들이 뭐가 있나라고 시장에서 좀 생각할 수 있게 좀 수급적인 요인으로도 작용을 해주지 않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전고체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바라보실 때 다양한 시각으로 이제는 접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공매도 재개된다라는 부분도 여러분 꼭 챙기셔서요. 전략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오늘 5이슈 한번 이어볼게요. 자, 오늘의 5이슈 주제를 대표님과 바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5이슈는 어떤 이슈에 좀 집중을 해볼까요? 네, 오늘은 첨생법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K바이오 스웨처 어디일까? 그리고 오늘 실질적으로 종목들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한 연속성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OX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일부 종목들은 저는 추가 시세는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일단 21일부터 첨생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는 부분이고 이게 첨생치료라는 게 세포치료와 유전자 치료를 아우르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지금 시장이 더 반갑게 여기는 건 예전에는 중대 희귀 난치 질환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질환으로 이 범위를 확대시켰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의 연속적인 부분들을 좀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임상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확인이 없이도 이게 치료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거는 상당히 신약 개발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럼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속도감에 대해서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좀 좋은 이슈가 우리나라 의학계에도 생겨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첨생법 같은 경우에는 2020년 8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 자체가 굉장히 좁았어요. 희귀병 관련한 환자들 위주로만 보통 적용이 됐었는데 환자의 범위를 조금 확대시킨다라는 관점에서 이번 첨생법을 여러분들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상의 속도 가속화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좁혀보면 어떤
이런 관련한 기업들이 이 첨생법으로 인한 좀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지금 시장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은 뭐 이엔셀이라는 기업이라던가 그리고 차바이오텍 이런 종목들이 지금 대장주 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거래량이 특히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12월 달 이후에 오랜만에 장기 대량 거래량이 좀 터져줬습니다. 물론 161선에 대한 이평선을 돌파해내지 못했다는 건 사실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량 거래량이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관심도를 받았다라는 부분이고 이엔셀이라는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오랜만에 좀 동반이 되면서 강한 시세 흐름이 나왔고 전에 저항대를 좀 돌파를 해줬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한번 시세 이어지는지 여부 좀 지켜보시면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다만 한 가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기업들과 병원 입장에선 굉장히 좋은 이슈긴 하지만 이게 뭐 주가적인 측면을 떠나서 좋은 이슈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격적인 부담이. 왜냐하면 예전에 뭐 일본으로 원정을 가거나 하는 환자들이 많았는데 그 환자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이런 치료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환자가 치료비를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좀 개선이 돼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개선이 돼야지 좀 더 좀 활발하게 많은 또 부분들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액의 치료비 관련한 환자의 부담 관련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움직임이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살펴보고 이 환자의 치료비 부담 그런 부분들도 줄어들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제약바이오주들을 증시에서 볼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이렇게 뭐 치료제 관련한 기업들 그리고 CMO, 위탁 생산 관련한 기업들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이번 첨생법으로 인해서 이러한 CMO, CDMO 관련주들에게도 영향이 있을지 그 부분도 풀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네, 일단은 대표적으로 지금 CDMO 관련돼서 이엔셀이라는 기업도 오늘 시세 흐름이 좀 나와지고 있는데 일단 CMO 시장에 대한 생산 시장 좀 커질 수 있는데 좀 반가운 부분은 우리가 의약품에도 관세를 적용을 한다라는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미국에 무조건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 기조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셀트리온도 이번에 입장문을 내놓은 게 우리는 뭐 재고에 대한 부분들 이미 미국 쪽에 다 넘겨놨다. 선제적인 대응을 했고 그리고 미국 안에 CMO 기업들을 다시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라던가 그리고 SK바이오팜도 우리나라 안에서보다는 뇌전증 치료제가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려서 그 실적이 좋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CMO 기업을 다시 찾고 있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대응적인 부분들을 앞으로 나가야 되는 과제들이 많은 상황에서 첨생법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땐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당연히 좀 좋은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정책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당장 주가적인 측면에서 뭐 크게 탄력을 받지는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시장 성장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이점이 있는 이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앞서서 대표님이 언급해 주신 그 의료비에 관한 관세 부과에 관한 이야기 조금만 더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약품 관세 25%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다. 이거 사실화된 걸까요, 대표님? 아니면 아직 이야기만 나온 걸까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25%라는 관세율을 이야기하긴 했고요. 그리고 지금 뭐 한 달 내에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가 계속 좀 뒷바뀌고는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과 이 관세도 결국에는 협상하기 위한 카드이라서 이게 언제 어떻게 뒤바뀔지는 모른다는 거. 다만 저는 좀 개인적으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우리가 관세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해서 오늘 또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알테오젠이라던가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은 또 오늘 빨간불을 켜내면서 다시 한번 힘을 좀 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결국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슈들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그리고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이 2025년에도 이어질 수 있는 기업들 또 이제 학회 일정이 4월 달에 AACR이 또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뚫고 올라가고 뚫고 추세를 지켜주는구나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제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투심은 약간은 약화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 안에서도 확실히 기업별로 차별화된 양상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제약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첨생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CMO, CDMO 관련한 기업들에 관한 전략 그리고 우리가 국내 제약바이오주 관세 리스크를 어떻게 피해갈 것이냐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해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표님과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또 나눠봤습니다. 금요일 시장까지도 저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쇼쇼쇼 1부의 마지막 코너 이재용의 넥스트 마켓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증시 조정 국면을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을 마감하고 또 다음 주 증시에는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가 지금은 중요할 것 같아서요. 저희가 다음 주에 주요한 일정들을 살펴보고요. 또 시장에 관한 전망치들을 예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다음 주에 있을 주요한 일정들은요. 키워드를 통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3가지 키워드의 일정만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통화 정책과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PC 지표입니다. 사실 1월 달에 CPI와 PPI가 반등 양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PC 지표가 조금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통화 정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그 연결고리까지도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국내 증시, 그러니까 금요일 시장까지 우리 증시는 어떤 밸류에이션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증권가의 이야기들을 좀 종합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2월 달에 신흥국의 주요 지수 대비해서요. 주가의 등락률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수 자체가 코스피 지수가 큰 폭으로 올라서는 흐름들이 보여줬고요. 오히려 인도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나타내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죠. 하지만 증권가에서는요. 1차 밸류에이션에 관한 정사가 목표치 쉽게 이야기하자면 좋은 밸류, 적정한 밸류를 받는 코스피 지수는 10.3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전히 3년 평균을 하회한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는요. 2600선이라는 지지력 테스트를 하면서 단기 반등에 관한 차익 실현은 여전히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증권가에서는요. 오히려 지금의 조정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런 웅크러듦이 있어야 그 날개를 활짝 필 수 있다라는 맥락에서였는데요. 그만큼 다음 주에 시장을 움직일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는 전략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3가지 키워드 중에 2가지 키워드 오늘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요.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예정인데요. 한국은행 측에서는 2가지의 선택지를 놓고 고민을 할 겁니다. 바로 동결이냐 혹은 인하냐 그 2가지겠죠. 자, 일단 동결로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의 추이입니다. 지금 벌써부터 그 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금리 차이가 날 경우에는요.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미국은요. 매파적인 기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에 그 금리 추이는 더욱더 커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해외 주요 기관은요. 한국의 경제 성장
성장률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특히나 영국의 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로 봤습니다. 이는요, 코로나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해외 아이비드, 골드만삭스라든지 노무라증권, 바클리 같은 경우에도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8에서 1.6까지 내려잡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측에서는 이러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봤었을 때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준금리 과연 동결일까 인하일까의 의견을 두고 시장의 의견은 팽배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채권 전문가들의 55%는요, 한국은행이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없다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해외 아이비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기준금리 인하에 관해서 내다보고 있기도 합니다. 외국계 아이비 전망 보겠습니다. 올 연말에 우리 국내의 금리가요, 2.0%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티그룹과 JP모건이 이러한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이 의견을 내놓은 이유에는요, 앞서 보여드린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 선택에 따라서 또 시장의 영향도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번 기회에 고심해 보시면서요, 시장의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또 다른 일정이죠. 이번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그러니까 수요일 국내 시간으로 발표가 될 텐데요.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요, 많은 전문가들이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의 실적은 반도체 관련주들의 풍향계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 시장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의 많은 예상치들을 종합해 보니까요, 수익은 약 38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0.85달러를 내다보고 있고요. AI 관련한 GPU 수요 증가로 인해서 강력한 성장이 예상되지만 그 성장률은 7% 내외였습니다. 즉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성장률이 감소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성장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외신 기사를 보면요, 게임 부분의 회복이 기대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지금 엔비디아의 조정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게임 부분이 회복이 되면서 기존 GPU에 관한 매출도 늘어난다면 엔비디아 또 다른 관점에서 성장성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내다보는 거죠. 가이던스 부합치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엔비디아에서 내놓은 가이던스는요, 37억 5억 달러이기 때문에 이 37억 5억 달러를 뛰어넘지는 못하더라도 얼추 맞추는 그러한 성적표를 내어놓아야 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우리가 그 일전에도요, 메타나 구글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했던 건 이러한 수치보다는요, 그 성장성, 그러니까 캐펙스였습니다. 투자를 얼마나 이어갈 것이냐를 주목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AI 관련한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투자가 이어간다라는 거는 엔비디아에 관한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간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과연 엔비디아는 얼마나 많은 투자의 양을 가져올 것이냐 역시도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우리 증시를 뜨겁게 이끌 만한 이슈일 것 같아서요, 제가 오늘 한번 프리뷰 느낌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주 주요한 일정들 소화해가는 마음으로 또 조금 더 시장의 시선을 넓혀서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크립토컨트의 주기용 대표가 관련한 온체인 지표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를 많이 봅니다. 이 도미넌스가 최고치를 찍었다가 하락을 하게 되면 알트코인 쪽으로의 수급이 옮겨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기영 대표는 이제 도미넌스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알트코인에 관한 거래량이 알트코인에 관한 시즌을 확인하는 중요한 키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가리키는 시점부터요, 알트코인 쪽에 관한 거래량들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게 현재는 확인이 되실 겁니다. 사실 비트코인 가격 대비해서 알트코인 쪽에 관한 가격 탄력을 받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알트코인에 관한 거래량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 그래프들을 참고를 해보시면서 알트코인의 상승을 예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트코인에 관한 가격도 사실 최근 들어서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런데 가격 대비해서 아랫단에 위치한 파란색 선을 보시면요, 알트코인 쪽에 관한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증폭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 만큼 과연 알트코인 시즌에 도래했을까의 여부들은 우리가 다양한 시장 상황들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온체인 지표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암호화폐 시세 살펴보면서 어떤 흐름들 이어지고 있는지 한국 시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1억 4천만 원 선을 다시금 회복을 해줬죠. 24시간 기준으로 1%가량 상승하면서 긴 조정 끝에 다시금의 회복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달러 기준으로는 10만 달러 선은 아직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10만 달러 선을 또다시 회복해 주는 게 시장의 중요한 키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의 시세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ETF 쪽에 관한 유입량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현재 이더리움은 39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XRP는요, 조정을 겪었습니다. 뉴욕 증시 개장을 하면서 하락을 나타냈고요. 좋은 호재성 뉴스는 있었습니다만 그간의 가격 상승을 부담으로 가져가는 느낌이었고요. 2.7% 하락하면서 XRP는 지금 현재 0.02%의 아시아 증시 개장하면서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봐서요. 솔라나와 도지코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 코인은 그간 큰 낙폭 이후에 다시금 상승을 해주면서 24시간 기준으로는 1%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도지코인은 반면에 하락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밈코인들도 아직까지는 큰 시세가 포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밈코인에 관한 붐은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 코인 역시도 끌어내려질 것이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시장의 시선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까지도 살펴보셨습니다. 오늘도 다각화된 시장의 시선들 여러분들 많이 누리셨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요, 5장 전략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